자, 그리고 2020년 10월 8일부터요. 감리중간보고 완료하게 되면은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되는 내용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그냥 설계 경력에 따라서 설계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또 감리 업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바로 나가지 말고 감리 세부 기준을 여러분이 꼭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건축법 해설 48회 시간입니다. 공사감리 네 번째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감리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공부를 했고, 또 비상주감리, 상주감리 이런 내용까지 좀 공부를 했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다중이용 건축물의 상주감리와 그리고 감리중간보고서의 제출 시기, 그리고 감리를 하다 보면은 위법사항이 나왔을 때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경우에 감리 비용 제출 시기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 내용은 건축법에서 하는 내용, 또 주택법에서 하는 내용, 또 건설기술진흥법에서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얽혀 있고 규모와 용도에 따라서 그 지정하는 내용들이 달라서 여러분이 더 디테일하게 공부하실 분들은 관련 법령들을 쭉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사감리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해설 48회 시간인데요. 다중이용 건축물의 상주감리와 감리중간보고서 위법사항 발견 조치 이와 관련해서 다른 내용까지 쭉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기술진흥법의 감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다중이용 건축물의 상주공사 감리가 되겠습니다. 자, 감리 종류는 다중이용 건축물인데요. 우리가 다중이용 건축물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용도의 건축물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판매, 그리고 운수시설 중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의료시설 중에는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에는 관광 숙박시설이 되겠는데요. 이게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층수로는 16층 이상인 건축물은 모두 다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겠고요. 이런 건축물들은 상주감리 대상인데 여기에 관련된 감리자 자격을 보시면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기술 용역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감리자 자격이 되겠습니다. 또는 건축사도 감리를 할 수 있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술인을 배치할 경우에는 건축사가 감리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사업관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련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말하는 건설기술진흥법의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우리가 이제 PM이라든가 종합감리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형 건축 사무소 보면은 이 CM이라는 회사가 있죠.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회사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CM 회사가 이런 건설기술 용역업자로서 좀 규모가 큰 건축물의 감리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감리 진행단이라든가 종합 감리 전문 회사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대규모 건축물의 감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이렇게 다중용 상주공사 감리를 진행하는 것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건설기술진흥법에 건설사업 관리기술인을 배치할 경우에는 이제 건축사가 감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배치 기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 기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공사 규모가 총 공사비 200억 원 이상으로서 22개 공종에 해당하는 여러 공사와 기타 발주청이 국토교통부령에 따라서 감리의 적정성 검토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인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500억 원 이상은 300억 원 이상의 공사를 1년 이상 수행한 특급 기술인이 해당이 되겠고요. 총 공사비가 300억 원에서 500억 원 미만은 200억 원 이상의 1년 이상 특급 기술인 경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 100억에서 300억 원 미만은 100억 원 이상 공사에 1년 이상 고급 기술인의 어떤 등급이 있어야만 배치가 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고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이 건설사업 기술인이 배치할 경우에는 건축사가
감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이 기술인 등급과 총 공사비에 따라서 어떤 등급이 나눠지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될 경우에는 건축사가 감리할 수 있게끔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대규모 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CM단이라든가 PM회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건축사가 좀 감리는 좀 쉽지 않습니다만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시고요. 자, 이 내용은 건설기술진흥법 39조의 건설사업관리 그리고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34조에서 36조까지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공부하실 분들은 건설기술진흥법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주택법 적용이 되는 공동주택 감리가 되겠습니다. 통상 상주 감리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아파트 공사에 관련된 감리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파트 공사는 기본적으로 상주 감리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총괄감리원 1인을 주택건설공사 전 기간에 배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총괄감리원 1인이 상주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주택법이 적용되는 공동주택 감리를 보면은요, 그 감리 대상이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30세대 이상이면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주 감리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30호 이상의 단독주택 사업 경우에도 상주 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단지에 30호 이상의 단독주택을 공사하는 이러한 사업에도 상주감리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대수로 좀 나눠지는데요.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이 총괄감리원 기준이 특급 기술인이나 고급 기술인에 준하는 등급이어야 된다. 그리고 300에서 1000세대 미만은 특급 기술인, 고급 기술인, 그리고 1000세대 이상은 특급 기술인이 총괄감리원의 자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건축사가 감리할 수 있고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 용역업자가 감리 자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0세대 이상부터는 기본적으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건설기술 용역업자가 상주 감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 요건이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감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내용을 좀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감리보고서 제출 시기가 되겠습니다. 일정 공정에 다다르면 감리보고서를 작성해서 감리자는 건축주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건축주는 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먼저 좀 중간보고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리 중간보고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건물의 구조와 공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나 철골 구조나 조적조, 보강 콘크리트, 블록조인 경우에는 다음 공정에 다다랐을 때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공정은 보시면 기초공사 시에 철근 배치를 완료한 때, 그리고 지붕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 그 다음에는 5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상 5개 층마다 상부 슬래브 배근을 완료한 때에는 중간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고요. 또 철골 구조 같은 경우에는 기초공사 시 철근 배치, 지붕 철골 조립을 완료한 때, 그리고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지상 3개층마다 또는 높이 20m마다 주요 구조부의 조립을 완료한 때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조나 철골이라든가 조적조가 아니고 또 철골 구조도 아닌 다른 구조 같은 경우는 기초공사에 있어서의 거푸집 또는 주춧돌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이제 공정이 다다르면 감리는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새롭게 최근에 추가된 게 무슨 내용이냐면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 필로티 형식의 건축물은 이렇게 나와 있죠. 건축물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와 다른 구조 형식의 하층부로 전달되는 다음 어느 하나의 부재의 철근 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중간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필로티 형식 건축물에 관련된 중간보고서 내용이 없었는데요. 이제 필로티 형식 건축물이 새롭게 들어오면서 상층부와 하층부, 이렇게 하중이 다르게, 그러니까 상층부의 하중이 상층부의 다른 구조 형식으로 이제 전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1층에는 기둥식이 되는 이런 필로티가 되고 상층부는 내력벽인 주거 공간이 있는 경우에 이렇게 구조 형식이 다른 경우가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층 이상의
필로티 형식 건축물은 기둥이나 또는 벽체 중 하나, 그리고 보 또는 슬래브 중 하나의 철근 배치가 완료했을 때 중간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위에서 내려오는 하중이 아래로 전달되는 이 부분에 우리가 보라든가 슬라브가 철근 배기를 완료했을 때 중간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이게 새롭게 추가됐기 때문에요. 여러분 한번 더 살펴보시고 다가구 다세대 주택 같은 감리를 하실 때는 중간 보고서 내용이 한 번 더 추가됐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고 감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잘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또 이 내용은 동영상 촬영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나중에 준공 때 그 부분에 대한 동영상과 사진 촬영을 다 제출을 해야 되니까 현장 소장도 잘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 보고서의 제출 방법과 제출 서류가 되겠는데요. 제출 방법은 공사 진척 사항을 공사 시공자로부터 제출받아서 공정을 검토 확인하여 건축주에게 제출한다. 자, 제출 서류는 공사감리 중간 보고서 별지 1호 서식에 나와 있고요. 건축공사감리 체크리스트, 공사감리 일지, 공사 현황 사진 및 동영상. 이제 이 부분은 필로티 형식에 관련된 그런 건축물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동영상과 사진 잘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 공사 감리자가 필요시 별지로 의견 및 자료를 첨부할 수 있는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 10월 8일부터요. 감리 중간 보고 완료하게 되면은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되는 내용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자, 이 전까지는 감리 중간 보고가 있고 공사가 완료되면은 감리 완료 보고서가 있죠. 감리 중간 보고서, 감리 완료 보고서. 이전에는 이 두 보고서를 사용 승인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했습니다. 통상 이제 사용 승인 신청 서류에 이 감리 중간 보고서, 감리 완료 보고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2020년 10월 8일부터는 감리 중간 보고가 완료되면은 즉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이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염두에 두시고요. 건축법 시행령 25조에 나와 있습니다. 앞에 내용을 쭉 보시고 건축주는 감리 중간 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이 나와 있죠. 감리 중간 보고서는 제출받은 때, 감리 완료 보고서는 사용 신청을 할 때, 사용 승인 신청을 할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는 감리 중간 보고서는 보통 이제 감리자가 현장에서 감리를 하고 이 감리 보고서를 누구에게 제출합니까? 건축주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주에게. 감리 보고서를 바로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게 아니고 감리 보고서를 건축주에게 제출하고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10월 8일부터는 감리 중간 보고가 완료되면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예전처럼 한꺼번에 모아서 제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거를 보고서를 작성 안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숙제하듯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감리 중간 보고서가 완료되면은 감리 중간 보고가 완료될 때 바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된다. 방금 전에 감리 중간 보고서 관련된 내용들을 쭉 봤잖아요. 공정에 다다랐을 때. 그리고 특히 필로티 형식은 구조가 변하는 부분에 대한 감리 보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이 조금 많이 추가됐으니까요.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시기도 굉장히 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상세 시공도면의 작성 요청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법 25조 5항을 보시면 연면적의 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 시공자에게 상세 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5,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사실 다중이용 건축물이 상당히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다중이용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상주감리 대상이 되고, 그래서 상주감리 대상이 되는 그런 건축물들은 우리가 상세 시공 도면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감리를 하시는 분들은 건축공사 감리 세부 기준이 국토교통부 고시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감리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감리를 하라고 디테일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리를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건축공사 감리 세부 기준을 좀 꼼꼼하게 살피고 또 공부하고 감리 현장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인 그냥 설계 경력에 따라서 설계 업무를 하다가 갑자기 또 감리 업무를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그냥 바로 나가지 말고 감리 세부 기준을 여러분이 꼭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감리 세부 기준을 보시면은 단계별 감리 체크리스트 대장이라든가 뭐 촬영 방법, 감리 보고서, 감리 일지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별표와 서식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여러분이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세부 기준을 꼭 공부를 하시고 현장에 나가시기를 공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이관영 건축학교 법규 자료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관영 건축학교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법규 자료실이 있습니다. 법규 자료실에서 이 감리 세부 기준을 다운받아서 감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때 감리자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사 감리를 할 경우에 예전에는 감리자가 지적을 해도 그거를 무시하고 현장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그러한 시공자라든가 건축업자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상당히 좀 현장에서 문제가 많았던 부분이었고요. 최근에는 상당히 그게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리자가 어떤 위법사항을 발견했다. 위법사항을 발견을 했다면은 건축주에게 이 부분을 통보를 해야 되고요. 시정과 재시공을 공사 시공자에게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공사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청하면서 동시에 건축주에게도 통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감리의 책임도 일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건축주에게 통지를 하고 서면으로 만들어서 시공자와 건축주에게 통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걸 안 하면 나중에 사실 소송이라든가 이런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은 감리자가 업무를 정당하게 했는지 이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이 좀 잘 살펴보시고 서면으로 통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사 시공자는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면 시정을 완료하고 감리자가 한 번 더 체크를 하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겠죠. 설계 도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은 뭐 위법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도서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공사감리자가 공사 시공자에게 시정이나 재시공 요청을 서면으로 통지를 했는데 이거를 불응하고 계속해서 공사를 한다면은 공사감리자는 공사중지 요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시공자와 건축주에게 같이 보내야겠죠. 그러면 시공자는 즉시 공사를 중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공사를 한다. 공사중지 요청을 서면으로 통지를 했음에도 불응하고 계속 공사를 한다면은 공사감리자는 필히 위법건축공사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만 공사감리자가 정당하게 업무를 진행을 했고 위법공사에 관련된 책임이 면하는 그러한 절차가 되기 때문에 위법사항을 꼭 발견하게 되면은 이러한 절차를 받고 서면으로 기록을 남기고 그래도 공사를 계속한다면은 위법건축공사 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허가권자는 그러면 바로 공사 중지 명령을 시공사에게 보내겠죠. 공사 중지 명령을 보내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로 감리자가 꼭 조치를 취해야만 나중에 위법사항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좀 잘 참조하시고 꼭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 놓으셔야 나중에 화를 당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의 감리 비용에 관련된 지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 허가권자 지정 대상이 이제 들어가면서 건축법 25조 11항에 나와 있는데요.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는 제가 한번 쭉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난 회차를 좀 살펴보시고, 자,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는 사용승인 신청 전에 감리비를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는 준공 신청 전, 사용승인 신청 전에 감리비 지불을 완부를 해야 된다. 완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건축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왜 건축법에 이런 감리비용 지불 시기까지 언급을 했겠습니까? 현장에서 마지막 감리비를 안 주고 준공 후에는 감리비 지불을 안 하니까 오죽하면은 이렇게 감리비를 지불해라고
건축법에 들어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은 허가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서 감리 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한 후에 사용 승인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신청한 때는 감리 용역 계약 내용에 따라서 감리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건축주는 감리 비용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허가권자는 감리 계약서에 따라서 감리 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을 하고 사용 승인을 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 승인 신청 서류에요,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감리비 지불 내역, 또 감리비를 이체했다는 내용, 그 이체 확인서를 스캔을 해가지고 서류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꼭 이 부분은 감리비 지불을 완부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 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건축주께서는 감리비를 사용승인 신청 전에 완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계자의 설계 의도 구현 참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허가권자가 공사감리를 지정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다가구, 다세대, 다중주택, 그리고 상가주택도 다가구랑 섞여 있는, 또 다세대랑 섞여 있는 이런 상가주택 같은 경우도 허가권자가 공사감리를 지정하는 건축물이죠. 이런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주는 설계자의 설계 의도가 구현되도록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를 건축 과정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설계 의도 구현 계약서를 작성을 하시고 이 비용도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의도 구현 관련된 계약서와 비용, 설계비의 대략 8%에서 10% 이 정도 금액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내용도 우리가 착공신고 때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사감리 관련된 내용을 4번에 걸쳐서 쭉 해설을 했는데요. 감리에 관련된 내용이 좀 많습니다. 또 디테일하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리 세부 기준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감리를 하시는 분들은 이 내용을 한번 더 잘 살펴보시고, 또 비상주감리 체크리스트라든가 감리 일지를 잘 작성해서 보관을 하시고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안전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감리자는 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감리를 했는지, 그리고 공사 과정에 따라서 감리가 적절하게 안전조치를 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제가 3회 시간에 감리자의 업무의 내용을 말했지 않습니까? 공사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그래서 안전관리가 나오기 때문에 안전에 관련된 지도와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나게 되면 사실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 또 감리를 제대로 했는지 이 내용을 법적으로 서류적으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리 일지는 꼭 현장에 나가면 잘 작성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진도 잘 찍어 놓으시고, 또 필요하면 동영상이라든가 현장 사진을 잘 찍어 놓으시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챙겨야만 나중에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화를 면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사 감리에 관련된 내용을 4회에 걸쳐서 쭉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건축법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리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 이제 건축법 2장에서 남아있는 부분이 사용 승인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용 승인, 즉 준공에 관련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건축법 해설 49회에는 사용 승인에 관련된 내용을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관영의 건축법 해설 48회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이었습니다.